네, 그럼 생활 숙박시설 문제를 취재한 김도훈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 문제점이 보도가 돼 왔었는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어떤 거죠? 네, 그 생활 숙박시설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같은 장기 투숙객을 대상으로 등장했다가 이후 2012년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법적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주거와 숙박의 개념이 혼합된 영업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데요.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과 비교하면 취사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고 호별 분양이 금지된 콘도 등과 달리 생활 숙박시설은 객실별로 소유와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이 동해안에 특히 많이 생기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또 얼마나 앞으로는 들어올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주거용의 성격이 있지만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주택수 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유명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투자와 숙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어서 생활 숙박시설의 인기 무대가 된 건데요. 때문에 분양사 등에서도 주거용을 앞세워서 홍보를 하기도 했고요. 현행법으로 아파트 등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용도 지역과 조망권이 좋은 해안가 주변에 신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서 너도 나도 개발에 나선 겁니다. 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정부가 앞으로 주거용 활용을 제한하면서 숙박시설로만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또 주거용을 제한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날 것 같은데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려는 계획인가요? 네, 생활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단속을 통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해당 소유자가 누군지 일일이 확인해 실거주자를 어떻게 단속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불법 영업 문제도 빠질 수가 없는데 장기 투숙을 계약한 개인이 다시 방을 빌려주는 행위라던가 위탁관리 업체가 제대로 운영하는지 여부 등 수시로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여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하루빨리 대응책이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